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7일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방배동 재건축 이야기예요. 방배동에 재개발 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방배동은 재개발 구역은 없고 대신 재건축 단지만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뭘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노후한 주택들을 정비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반시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이고요.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으면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온 법이 달라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데서 왔고, 그다음 재건축은 주택법에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동주택이 낡으면 새로 짓는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보통 도로가 반듯하게 주변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아파트들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법을 합쳐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한 식구가 됐는데요. 온 법은 달라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네요. 방배동 일대는 도로라든가 이런 공원 같은 이런 기반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도로가 좁은 도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재개발 구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협소하고 사람들,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가 구불구불한 길들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죠. 그래서 방배동은 주택지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지들도 많이 있는데 이 주택지들을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방식으로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독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자, 방배동에 가시면 방배역이 있어요. 예, 방배역에 가시면 서리풀 이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입주한 아파트고요. 되게 비싸요, 가격. 그리고 이제 이 이수역으로 오면 이 방배 2-6구역이라고 재건축해서 지어진 방배 롯데캐스 아르떼 아파트, 여기도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방배동 일대는 주택가들도 뭐 지도상에서 보시더라도 다 반듯반듯 하잖아요. 물론 구릉지는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듯반듯 하기 때문에 주택가들 중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들도 있고요.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필지들이 큼직큼직한 데들 있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옛날부터 아파트로 지어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데들도 있어요. 자, 이번 기사에서 얘기한 데는 이제 방배 삼익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방배동 일대의 재건축 사업들을 정해놓은 현황도인데, 이제 방배 삼익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고, 이제 여기까지 서초구고, 경계구 이쪽이 이제 방배동인 거죠. 여기 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신동 아파트, 뭐 사는 친구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학창 시절의 추억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배역이고요. 방배역에서 쭉 올라오면 여기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죠. 그리고 여기 우면산이 있고요. 쭉 가면 이제 이쪽에 오페라하우스가 아니라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방배 경남 아파트가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여기 아직 임강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있네요. 방배 임강 1, 2차에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임강 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기사에서 얘기 나오는데, 요 방배 삼익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방배동 일대는 이쪽에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몰려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반포 바로 맞은편 옆에 보면 사무 아파트들 있어요. 이쪽에도 이제 재건축할 단지들, 공동주택 중에는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붐업이 되진 않습니다만, 지도상에서 보시면 바로 이 옆에 쪽이 뭐냐면, 반포 1, 2, 3주구, 1, 2, 3, 4주구 중에 3주구고요. 이 위가 반포 1, 2, 4주구, 뭐 제일 비싼 데죠. 그 밑에 쪽에 방배동 재건축할 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중에서는 이제 올해 아마 방배동 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기사에 많이 거론됐을 만한 곳이 바로 여기죠. 방배 5구역. 예. 방배 5구역이 시공사를 이제 변경하면서 언론에 많이 오갔고, 뭐 최종적으로는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정했고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이제 정비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단지가 나오는데요. 규모상으로 보면 또 커 보이는데 여기 있죠. 방배 13구역. 예.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도 GS건설일 거예요. 시공사 정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방배 15구역도 됐고, 여기 뒤에 14구역, 방배 6구역, 방배 7구역, 뭐 방배 여기 3구역 이렇게 좀 뭐 입지마다 이렇게 방배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사 난 데 중에 이 방배 13구역 맞은편에 보면 이쪽에 보면 되게 좀 막 이렇게 석재 쌓아놓고 막 그런 데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다니면서 뭐 하는 데일까 맨날 궁금했는데, 올해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개발한다고 그런 뉴스를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이와 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사실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들은 과거에 2006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구역으로 이들 지역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비 사업이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법을 바꾸면 또다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일단 기준으로 봐서는 없고요. 새로 바뀌는 게 내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지는 몇 년 됐고요. 예, 기존의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만 있는 거니까 이들 지역만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방배동 일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배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했으니까 뭐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방배 5구역이나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2-3년? 예, 2-3년 내에는, 뭐 빠르면 내년이면 좋겠지만,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주라든가 좀 이런 아무래도 이제 상가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역 면적도 좀 비교적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주라든가 철거하는데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분양 시기가 그렇게 당장 내일 모레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한 내후년 정도는 아마 일반 분양에서 이 방배동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 분양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배동이 투기지역, 서초구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조합원 지위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굉장히 제한적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들만 아마 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도 안 됩니다. 결국은 청약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데, 예, 뭐 당장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정도의 얘기일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 가서 잘 예, 청약해 보시라. 너무 먼 얘기를 벌써부터 쓸데없이 하네요.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고 거래들이 콱 막혀버린 상황이라서 이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 방배동의 재건축 구역들도 쭉 놓고 한번 좀 특별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민 시공사로 정해졌고요. 그다음 방배 5는 현대건설, 방배 15구역은 요번에 구역 지정됐어요. 아직 조합 설립인가 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방배 13이 GS건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방배 14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배 3 같은 경우는 분양했던 단지죠. 내년에 입주하는데, 요번에 지금 조합 설립됐다는
예, 방배 3익 바로 뒤편에 단독주택 재건축인데 방배 아트자이라는 이름으로 예, GS건설이 시공자고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배 7구역 같은 경우는 신탁 방식으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래요. 내방역에서 이렇게 장제 터널 들어가는 쪽에 있는 그 뒤편이죠. 이 주변에 좀 고급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방배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라는 제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사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달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손보는 부분이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대책에서는 12월 달 안에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밀어놨었는데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요번에 이제 건드리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단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떡밥이 나오는 거죠.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연 9%까지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율을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좀 낮추겠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든 임차인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환산가액이라 그래서 보증금이랑 월세의 환산가액을 정해서 이게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에 일종의 좀 소액 임차인처럼 그런 세입자들만 보호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뭐 이제 전체 세입자가 다 보호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법에서 보면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그 범주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였던 게 이제 6억 1천만 원으로 높여가지고 조금 이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많은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요번에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큰 꼭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이 9% 연 9%라고 하는 임대료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건물주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상가세를 내보면 물론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좋은 임대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런 임대차 보호법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임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주로 제가 경험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상가 임대료 상한을 연 9%로 정해놨으니까 지금 월세가 50만 원이면 9%, 연 9%면 1년 뒤에 임대료를 올릴 때는 45,000원까지만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뀌게 되면 5%니까 5, 25, 25,000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거나 하면 계약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임대인한테. 임대인은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굉장히 뭔가 잘못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의 상가 임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게 이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한다고 생각하면, 자, 9% 세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세를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싼 것 같으니까 6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세를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5945 45,000원 올려줘야 되는데 10만 원 올려주는 거는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연 9% 인상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10만 원씩 올려드리기는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임대인이 알아보겠죠. 정말 그러네. 예. 그러면 45,000원만 올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또 올라간 거에 9%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그거 있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5년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5년 뒤에 이제 5년째 되는 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계속 여기서 장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러죠.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임대료 10만원 올려달라고 할 때 뭐 법에 따르면 9%만 올려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그때 법 공부해 보니까 뭐 저도 그래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 딱 9%만 맞춰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5년 지나셨으니까 저도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5년까지라고 하니까 뭐 5년만 장사하시면 하게끔 해드리면 제 의무는 다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선생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래요. 가게 언제까지 비워주시고 나가주세요. 이제 임대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연 9% 상한이지만 10만원 올려주세요 하면 네 10만원 올려드릴게요 하고 대신 좀 올려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임대인한테 읍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한두 달 전에 보도자료들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이 5년이 너무 짧다. 이걸 뭐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도 사실은 좀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아무튼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10년으로 늘어나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10년까지는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장사를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서 할 수 있기는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이렇게 보호가 되면 사실 반대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조물주의 건물주는 정말 많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 좀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임대인들 같은 경우도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꼬마 건물도 사고 뭐 상가 건물도 사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상가 사서 망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집합건물 상가 같은 경우 사서 쫄딱 망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10억에 분양받았는데 5억도 안 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대출 받아서 샀는데 말 그대로 깡통도 아닌 경매를 넘기더라도 받은 대출 금액도 다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가로 들어진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갑이고 조물주의 군림하는 건물주라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임대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가 이만큼 많이 보장이 되면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통의 기간이 되게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고려해서 정부도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임대차 시장, 상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아무튼 뭐 지난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가 보이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2030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이제 딱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특집으로 읽어보기도 했고 뭐 몇 군데 이제 내용 같이 살펴보기도 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빠숑님이 2030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여기 없다 집에 있네요.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이제 내년에 이 계획이 2월달 가면 이 계획이 최종 확정 고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울의 큰 밑그림을 볼 수 있는 밑판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때 제가 이 내용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전 서울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부터 나왔던 내용이 이제 서울 생활권 계획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선 단위의 지역에 대한 개발 개념 자체를 면 단위로 좀 서울을 5개 권역 정도로 정리를 해서 그 권역별로
이런 계획을, 큰 밑판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 하에서 뭐 재개발 구역을 정하든 재건축 단지를 정하든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2010년경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2030 서울 플랜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만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특히 이제 관심 있는 지역, 내가 뭐 어느 지역을 공부해야겠다거나 어느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꼭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 보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3개 도심 및 부도심 3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암, 청량리, 용산, 뭐 가산, 대림, 마곡 이런 식으로 해서 7광역중심이라고 하는 데들, 창동, 상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중심이라고 해서 돼 있고, 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역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네, 어디 중점적으로 어떤 지역 중심지로 키울 거냐, 개발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검색하시면 planning.seoul.go.kr이라고 나옵니다. 딱 보니까 제 블로그도 첫 번째에 나오네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처음 나오네요. 예. 요걸 딱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바로 가기라 그래서 공청회 자료, 그러니까 올해 5월달인가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요거 딱 누르시면 이렇게 이 지역별로 이게 나옵니다. 공청회 자료라 그래서 지역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구 생활권 계획안 나오죠. 예. 가셔서 용산구 지역 생활권 계획안 가셔가지고 요거 PDF 파일 딱 다운 받아 보시면 돼요. 5월 말에 나왔죠. 예. 요게 보시면 구별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권역별로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도심권 이렇게 권역별로도 있고요.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지역의 생활권 계획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공부에 큰 도움이 돼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보다가 지쳐서 관심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일단 큰 판을, 이 권역별로 큰 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구에 대한 얘기들 보시고 그런 식으로 봐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은 오전부터 외부에서 녹화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어쩌면 부동산 TV 뉴스를 읽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못 읽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신 뭐 부동산 별별 수다는 녹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그걸 뭐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내일 못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번 주 인사는 이게 마무리일 것 같으니까 이번 주 한 주도 끝까지 열심히 잘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부동산 TV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